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창업기업의 생산 운영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운영 관리의 개념, 그리고 생산 운영 시스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 운영 관리의 개념이라는 것은 사실은 생산 기업의 제품을 관리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을 전달하는 과정의 전반적인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운영 관리의 대상이 되는 원자재, 설비, 인력, 작업 방법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여기 앞에 첫 글자가 다 M자이기 때문에 4M이라고도 불려지는데 어쨌든 생산 운영 관리의 대상이 되는 네 가지 요소를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생산 운영 관리의 개념은 오른쪽에 화살표에 나와 있는 네 가지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좋은 품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낮은 원가로 제품을 만들어서 그 이익을 높이고 그 다음에 빠르게 생산을 해서 그리고 또 고객이 원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생산 과정을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설비를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고객이 원하는 고객의 그 트렌드가 바뀔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그 바뀌는 가능성과 또 경쟁자들이 새롭게 출시하는 제품에 대비해서 유연성 있게 유연하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운영 관리 시스템을 가장 좋은 운영 관리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세상에서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제조 과정이 사실 줄어들고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IoT 세상이 되면서 지금 사물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모든 제품이 이렇게 초연결 시대를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인베딩해서 인스톨해서 같이 어우러져서 그 현생활에 적용이 되는 그런 제품으로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조 산업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접목이 돼서 새로운 아주 우리 일상생활에 편리한 제품으로 탈바꿈하는 이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산 운영에 대해서 단순히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굴뚝산업인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기본적인 생산 운영 관리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표를 만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냐? 뭐 다른 것도 신경 쓸 게 많은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품질을 그리고 가능하면 원가를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생산의 과정들을 어떻게 잘 신속하고 타이밍 있게 개발하고 또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 또 얼만큼 고객들에게 유연하게 다가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생산 운영 관리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산 운영 관리의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시스템에 대해서 개념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생산 운영 시스템의 목표는 사실은 1970년대 말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성, 품질, 제품 설계, 고객 서비스 등 특별히 이런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제 중요한 것은 국내 수요만으로는 일단 어떤 생산에 대한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것들이 한계가 있고 또 이익에 대한 것도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세계 시장으로 이제 나아가게 된 거죠. 저희 한국도 지금은 뭐 세계에서 그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그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그 브랜드 하나로 우리가 아주 인정을 받는 그런 한국 국산 제품이 되었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러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 운영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또 좋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경쟁력이 심화되어 있지만 해외로 나가면은
서로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모든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는 포지셔닝과 프라이싱을 잘 해야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이 원가 절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이 경쟁의 결정적인 요소이므로 포터 교수가 제시한 원가 우위의 전략에 연계되는 그런 요소인데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을 어느 정도로 낮출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겠죠. 뭐 제가 여기 보기로 들은 델 컴퓨터와 다이소 같은 경우가 아주 좋은 예인데요. 여러분들도 다이소를 많이 가봤을 겁니다. 다이소에 가보면 어떻게 이 품질이 이렇게 쌀 수가 있을까? 또 이렇게 물건을 보다 보면 외국 제품도 있는데 외국 그냥 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뭐 심지어는 뭐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 제품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가격이 쌀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가격을 파괴한, 품질은 좋은데 이런 식의 제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B2B 전략을 아주 잘 써서 아주 저렴한 가격 그리고 좋은 품질을 공급을 함으로써 회사에서 많이 쓰는 제품으로 포지셔닝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죠. 자, 품질 개선. 지금 품질 개선은 사실은 요즘의 트렌드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 우위 요소이기도 합니다. 원가 절감도 중요하지만 품질이 좋으면 지갑을 여는 그런 새로운 트렌드가 열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좋으면 나는 좀 비싸도 그 제품을 살 수 있다. 이런 것이 요새 소비자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장에서 배운 그런 도식적인 그런 그림을 잘 생각해 보면서 원가 절감 그리고 품질 개선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납기 단축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납기 단축은 사실은 고객은 우리나라만 빨리빨리가 아니고 지금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가능한 한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선택해서 돈을 지불했으면 그 가격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자기 손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것이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쿠팡에 로켓 배송이라는 것이 있듯이 그 로켓 배송도 아마도 그거의 원래 제일 처음 벤치마킹의 대상은 아마 아마존일지 모릅니다. 아마존의 그 프리미엄 고객을 대상으로 한 뭐 당일 배송 아니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 물건을 배송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모두 이 납기 단축과 연계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고려해야 할 대상들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를 바꿔야 되고, 또 프로세스도 마찬가지고, 또 효율적인 생산 운영, 또 여러 가지의 납기와 관련된, 그리고 가장 빨리 고객들의 손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앞장에서 본 것처럼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업체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마켓컬리나 아니면 쿠팡처럼 자체 배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능성 있게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보유를 하든지 아니면 아웃소싱을 하든지 이런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연성 제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시장과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품을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제품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유연성 제고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창업 회사들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소니라는 제품은 사실은 애플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디자인과 제품의 높은 퀄리티를 갖고 애플이 나오기 전까지 세계를 호통하고 주름 잡던 그런 제품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떤 제품이 아니라 고객의 유연성에 대응하지 못해서 자기만의 것을 고집을 하고 또 자기만의 스타일을 고집하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애플이라는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그래서 애플이라는 그 디자인과
맞서 싸우다가 결국은 옛날의 그런 명성에 걸맞지 않은 위치를 지금 하게 되었고, 옛날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에 있지만,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옛날의 그 소니의 명성을 찾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가장 그런 역할을 한 것들이 뭐냐면, 고객과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그 제품을 바뀌지 않고 자기의 스타일대로, 그러니까 소니의 스타일대로 구입했던 것들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의 제고, 이것은 상당히 고객과 시장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도 이 부분을 꼭 유념하셔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산 운영 시스템의 구조. 이것은 사실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것인데요. 생산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는 원자재를 투입시켜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산출시키는 경영활동 또는 변환 과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물, 변환 과정, 산출물, 피드백 이런 여러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나온 그 피드백, 생산 운영 시스템의 투입, 산출, 변환 과정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물리적인 구조와 형태를 나타내주는 정보,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고객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부적인 어떠한 그 퀄리티 컨트롤에서 나온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생산 운영 시스템의 구조가 자꾸 개선이 되고, 그리고 더 좋은 그 프로세스로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새는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또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예를 들면 제품 A, 그 다음에 서비스 A에 대한 이런 내부적인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토의하고 또 지속적으로 QC를 통한 여러 가지 피드백을 통해서 자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럼으로써 시장에 더 많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들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뭐라고 할까요? 창업을 하는 데서 필요한 하나의 그 정신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가짐, 또 창업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마음가짐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기업가 정신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스프릿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가 정신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시작을 하는데 조금 더 길게 시작이 될 것이고, 또 제가 시간이 될 때 기업가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가 정신 여기서 보게 되면 기업가에 대한 용어의 유래와 개념,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의 기존 이론, 그 다음에 서구 기업가 정신의 문제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제 기업가 정신이 외국에서 왔다 보니까 그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왔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접목했을 때의 어려운 점, 또 실제로 그 기업가 정신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의 그 개념의 그 배경과 또 지금의 배경은 시대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모든 조직에서 혁신적인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반복되어지는 관리의 경쟁이 점진적으로 지금 심화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와해적인 혁신을 이끄는 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와해적인 혁신이라는 것은 기업이 변화 속에서 와해되는 것을 막고, 와해된다는 얘기는 다 깨어진다는 얘기죠. 막고 살아남기 위해서 수시로 모델을 바꾸면서 혁신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업가 정신의 가장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말하는 것들은 사실은 기존의 틀을 깬다. 또 과거에 내려오던 것들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꾸고 또 뭐 표준화를 만들고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뭐 기존의 틀을 깨트리지만 결국은 깨트린다는 것이 고객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와 또 뭐 원가를 낮추고 등등의 기업가로 봤을 때 기업가 미래에 좀 더 지향하는 그런 것들로 가는 그런 과정들을 감당하기 위한 어떤 정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용어의 그 유래와 개념을 좀 살펴보면 프랑스에서 제일 먼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발음이 오토퐁, 이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퐁이라는 그 의미는 착수하다, 그 다음에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7, 18세기 유럽의 뭐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런 네덜란드 이런 사람들이 이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시작을 하고 있을 때 이런 배를 타고 나가면서 모험적으로 그 무역을 하는 이런 상인들에 대해서 기업가라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이런 말이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적으로 이런 무역을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오토퐁이라는 기업가 정신이고 또 이런 엔터프리니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경제학자 칸티옹은 위험 부담을 지고 자신의 사업을 하는 사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창업을 하면 누구나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겠죠. 또 다른 말로 창조적 파괴를 유발하는 혁신 활동을 하는 자, 아주 조금 약간 뭐 이렇게 좀 강하게 들리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불확실성의 어깨를 짊어지고 가는 것. 이건 뭐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uncertainty, 불확실성은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새롭고 이질적인 것에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해내고 변화에 대응하며 도전적인 그 변화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센턴스로 제가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기업가란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기회를 포착하여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가치를 분배하는 활동을 통하여 사회의 성장과 고용을 확대한다.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성장과 또 어떤 직원 고용을 통해서도 사회에 또 헌신하는 그런 아주 가장 바람직한 그 좋은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의 기존 이론, 여기 보면 뭐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이런 데피니션이 정의가 나오는 의미는 여러 그 경영의 그 학자들이 기업가 정신을 논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 기업가 정신의 가장 뭐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피터 드러크라는 분인데, 뭐 앞에서 우아한 형제의 그 이 대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맥도날드가 처음 체인을 만들기 위해 경영의 개념과 경영 기술을 적용하고 제품을 표준화하고 프로세스와 기구를 디자인하는 등 생산성을 향상했으며 새로운 시장과 고객을 창출하는데 아주 굉장한 혁신을 한 그런 것들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크 교수가 말한 이 기업가 정신이 현재는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기업가 정신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새롭게 등장한 미국의 그 신세대 기업가적 그 대학의 총장들이 새롭고 다른 시장을 목표로 교과 과정을 편성한 과정도 기업가 정신의 표출로 정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업가적인 정신이라는 것은 어떤 창업자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취업을 하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이와 같이 대학의 총장들도 아니면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에서 그 조직을 이끌고 있는 리더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져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 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혁신,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묵은 풍습,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롭게 하는 것이 무조건 파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과 고객을 창출,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이 그 새로운 시스템이나 새로운 방법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아니면 학교에서 총장님이 이렇게 바꿨는데 학생들이 관심이 없다. 그것은 의미 없는 기업가 정신이겠죠. 의미 없는 혁신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업가 정신 발휘의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목표 지향적인 경영 혁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또 기존의 자원이 부를 창출하도록 새로운 능력을 부여하는 활동, 또 변화를 목표 지향적 조직적으로 탐색하고 그런 변화가 불러올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혁신 기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활동. 말이 굉장히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가들이 여러 가지 변화를 꾀하는 그런 프로세스, 그런 정신을 말한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혁신 기업가적 전략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런 전략들을 보게 되면 최정예 부대를 동원해서 요충지를 선점하라. 이게 피터 드러크가 한 말이죠. 그 다음에 적이 약한 곳을 공격하라. 여기에서 적이라는 것은 뭐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시장에 있는 고객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생태학적 틈새를 구축하라. 또 가치관과 개성을 바꿔라. 등등 이런 식으로 피터 드러커가 여러 가지 그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 기업 활동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혁신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그 다음에 마케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의 창출이다.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피터 드러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조그맣게 쓴 노란 글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나는 일 잘하는 사람을 곧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다 라고 이 교수님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 글쎄 뭐 누굴까라고 이렇게 어떤 것인가라고 정의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분은 아주 심플하게 목표를 달성한 사람을 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면서 그 리더로서 진행하면서 밑에 직원들한테 아니면 같이 일하는 팀원들한테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이런 얘기들을 한번 이렇게 기억하고 한 번씩 같이 되새기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지식으로 표현되고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 좋을 듯한 얘기들입니다. 자, 여기 또 서두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구 기업가들의 문제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여기 내용을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에서 혁신만이 아니라 그 혁신이 유지 관리와 연결되는 부분이 중요한데 혁신만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서구 기업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분이 제가 이 교재를 살 때 참고 문헌으로 쓴 이민아 대표님 지금 작고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그 벤처기업의 아주 가장 큰 선두주자 1세대의 가장 큰 성공하신 기업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요. 물론 카이스트에서도 석좌 교수로 활동하셨고 이런 그분이 말씀을 하고 언급한 부분인데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혁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혁신을 잘 유지 관리하고 잘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과 효율 이것들을 그러니까는 밸런스 있게 갖춰 나가야 되는데
혁신, 여기서 혁신을 한 것은 뭐 기업가가 할 수가 있지만 효율적인 측면에는 또 다른 그 조직에 있는 뭐 매니저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또 파트너, 다른 리더들이 이 그 오너와 그런 나머지의 그런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직원들과의 관계를 잘 브릿지하면서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잘 운영해야지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말이죠. 지금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베조스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와 더불어 그분 성함을 제가 까먹었는데 베조스가 좀 약간 아주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몰고 나가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그 다음 역할을 하는 그분은 어머님 같이 직원들을 잘 보듬고 직원들을 잘 그 필요한 고충들을 잘 들어주고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 조직이 원하는 그 타겟, 목표를 향해서 잘 순항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역할이 조금씩 나눠져 있고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혁신가도 필요하고 효율을 담당하는 또 다른 그런 매니저급의 사람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잘 밸런스 있게 균형을 맞춰서 나아갈 때 진정한 기업가 정신이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테이블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맨 마지막에 보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효과가 중시가 되고 또 이 내부적으로 회사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어떻게 그 효율적으로 그 목표를 잘 도달하면서 맞출 것인가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균형적으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 발전시키고 또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창업교과 정신에 대해서 조금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가들은 어떤 기회를 어떻게 포착을 하고 그것을 또 포착한 것이 정말로 맞는지 또 그런 가치가 어떤 어떤 기회를 잡았는데 그 가치의 창출과 획득 이것을 고객 가치라는 것을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국내 기업 중에서 한 예를 들어서 기업가 정신을 잘 했는데 이 기업은 어떤 식으로 이런 멋진 인사이트를 갖고 이렇게 기업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이끌고 왔나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사업팀의 구성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자원의 조달은 어떻게 하는 건지 또 그 어떤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입장벽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무엇인지 혁신과 재탄생은 무엇인지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또 저희 시간에 그 벤처캐피탈의 굉장히 여러 경험과 또 여러 일들을 감당해 오신 정무열 전무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그 프레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의 포착. 그럼 기업가 정신으로서 어떻게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업이라는 것은 기회의 포착의 구현이고 또 결과론적으로 창업의 중심이 문제 해결에서 기회의 발굴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의 시장은 시장 기회를 포착을 해서 또 포착과 동시에 그 포착을 했는데 그러면 그 포착 기회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그 기회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핵심 역량은 어떤 것이 있고 필요한 핵심 역량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런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기회란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한 미래 상황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교과서적인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의 경험으로 보면 기회라는 것은 사실은 준비된 사람만 기회가 보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기회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준비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만이 기회가 보이기도 하지만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기회를 볼 수 있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 그리고 기회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사람만이 기회를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기회의 포착도 중요하지만 핵심 역량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매크로하게 보는 부분과 또 마이크로하게 보는 부분,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야 되는데, 어떤 시장에 요구가 있고 어떤 기회를 포착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주 매크로하게 크게 볼 수 있는 부분과 아주 자세하게 마이크로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전체 시장의 그 트렌드가 어떤지, 그 시장의 사이즈가 어떤지, 그 시장의 그 성장률이 굉장히 급속히 발전하고 있나, 천천히 발전하고 있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급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그 공급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잘 가져갈 수 있는지, 또 경쟁적인 부분은 없는지, 또 이익적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는데, 결론적으로 예를 들면은 아주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살 수가 있는지, 그런 그 디맨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 수가 있는지,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왜 사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죠. 그들이라는 것은 고객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공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크게 시장에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공급하는 또 다른 방법은 또 없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의 그 핵심 역량들을 한번 시장 아직 매크로한 거시적인 거, 예를 들면 큰 그림으로 본 것과 또 아주 자세하게 본 것들을 고민하면서 기회의 포착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래 예측하는 방법, 예를 들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시장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떤 제품이 우리가 그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 제품을 보니까 미래에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뭐 4차 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식으로 시장이 변할 것이다 라는 미래 예측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데, 큰 것으로, 그러니까 거시적인 환경 분석 방법으로 봤을 때 스티프라는 방법을 쓰는데, 사실은 이 S자, T자, E자, P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이니셜을 따서 이렇게 했는데, 한번 그 어떤 단어의 그 스티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그 스티프라는 말을 풀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적인 환경 분석을 하는 방법 중에서는 뭐 사회적인 요인, 기술적인 요인, 환경 요인, 경제 요인, 정치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다 미래 예측하는데 필요로 하는 팩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환경 분석을 할 때, 미래 분석을 할 때 뭐였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스티프, 그러면 여러분들이 S, 소셜, T, 테크놀로지, E, environment, E, economic, P, police, political,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외워서 여러분들이 미래 예측할 때, 맞아, 교과서에 이렇게 얘기했지, 그때 창업 교육 시간에 이렇게 했지, 우리가 한번 미래 예측을 할 때는 요 요소를 갖고 한번 분석을 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 요새 뭐 사회적인 요인, 기술적인 요인, 환경 요인, 경제 요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정치적인 요인 같은 부분이 요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창업을 장려하고 있고, 또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취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그런 기회나 창업에 대한 어떤 그 배려가 많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취업과 공무원 취업을 준비하는 것에 목숨을 걸기보다는 창업도 충분히 그런 두 가지 방법 대신에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 미래 예측을 하는데 이런 스티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여기 수업을 듣는 뭐 3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4학년도 있고 졸업생도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런 미래 예측 방법들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창업에 대한 그런 커다란 꿈을
매크로에서 마이크로로 좁혀가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에서 저희가 설명한 그 스티프 분석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렇게 총 5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그 분석적인 요소를 이해를 하고, 그래서 요소 내 주요 트렌드와 이벤트는 무엇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또 이러한 트렌드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됐는지, 또 트렌드 변화의 본질은 무엇인지, 또 이 트렌드는 궁극적으로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첫 번째 분석을 진행을 하면서, 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른 트렌드 간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평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3단계에서는 트렌드를 이슈와 관련해서 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트렌드를 판단하고, 작성 가능한 트렌드 리스트를 만든 후에 주요한 이유를 찾기 위해 일단 소거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트 가운데서. 또 4단계는 다가올 이슈의 방향성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전문 지식과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해 이슈 뒤에 숨어 있는 원동력을 찾아서 해당 트렌드의 원인과 증상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 마지막 5단계에서는 시사점을 도출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그 5단계를 통해서 우리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단계, 시사점 도출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 여러 가지 요소가 현재나 미래의 전략적 이니셔티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추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침체나 투자 부족과 같은 외부 환경 요인이 회사의 전략적 옵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스티프 분석은 각 요인의 기획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티프라는 그 미래 시장에 대한 예측하는 부분을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뭐가 있냐면, 미래를 변화시키는 또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잘 아시겠지만 이와 같이 7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사회와 기술이 미래 변화의 가장 주된 요소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환경과 인구가 뒤에 그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정치와 경제도 전통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었는데, 과학기술이 세계 변화를 주도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그 역할이 많이 축소되었다는 거죠. 자원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국가적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그 영향이 조금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요소들은 대상의 외부 환경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각 요소를 통해서 관련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계화, 다문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빈부격차, 개인화, 핵가족화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금방 알 수 있죠. 기술 변화를 잠깐 살펴보면 산업구조가 1차,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 그리고 4차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모바일 선거, SNS, 혁신경제 등 사회 문화가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환경 이슈가 계속 문제가 크게 되고 있고, 그 지구 온난화가 지난 40년 동안 뚜렷한 추세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상 이변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또 요새 여러분들 뭐 장마 때문에 뭐 20년 만에 가장 큰 비가 내린 우리 한국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많이 변화가 무쌍하고 공기 수질 등의 오염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이후에 조금 나아지는 추세에 있지만은, 어쨌든 환경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미래를 변화시키는 요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상이변 및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인구 변화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많이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회 변화나 기술 변화를 가장 근본적인 단서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 인구의 활용이나 실버 산업 육성, 복지 제도 개편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 정치를 보면 안보 분야는 국방과 사이버, 치안이 긴밀히 연결되어 국토 안보 분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안보 분야는 안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그 온라인 시대로 접근하면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법과 행정, 제도 이러한 변화도 정치 지형에 맞게 혁신하는 일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분야를 보면 물류와 유통에 있어서 전자 상거래의 비중이 전통적인 상거래를 미리 벌써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무역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통상화 무역이 블록화되는 경향도 보여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자원은 석유 시대를 수년 더 연장할 것으로 보면서 풍력,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의 시장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타이밍이 뭐든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까 군대를 갔다 오신 분도 있고 군대를 가실 분도 있는데 군대에서는 이런 말도 많이 씁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말도 하죠. 줄을 잘 쓰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떠한 그 목표를 잘 설정하는 것이냐, 어떤 것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기회도 상당 부분 적절한 타이밍을 잘 잡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산업은 올라갔다가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 성장하다 보면 또 쇠퇴하는 기간들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과 쇠퇴기, 도약기 이런 기간들이 있는데, 이런 시장의 트렌드를 잘 보면서 여러분들이 도약하는 그런 시점, 성장하는 시점에서 사업을 시작을 하면 가장 좋은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그 매출을 늘려가면서 회사가 성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회 포착을 하는 방법론적인 것을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데, 디자인적인 거, 또 기술 중심적인 거 이런 식으로 디자인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기술만 좋은 거,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속도가 빠르다, 아니면 하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저장 장소가 크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수요자 중심, 인간 중심, UI, UX, 서비스 중심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디자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사용하는데 너무 편리하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 애플 컴퓨터도 그렇고 이 자판기도 보면 알겠고, 또 여러분들 옆에 그 쉽게 이렇게 비대면으로 녹화하는 그런 마이크도 옆에 서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딱 보았을 때 갖고 싶다, 사고 싶다, 또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다, 이런 식의 개념들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는 기술 지향적인 그런 트렌드였다라고 하면 요새는 디자인 지향적인 디자인 싱킹으로 가는 그런 스타일로 트렌드로 변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렌드, 시장에 대한 변화가 이렇게 많이 변하고, 시장에 대한 그런 시장의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술 중심에서 디자인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요. 또 디자인 싱킹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팩트를 한번 살펴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사업으로 했을 때 내가 계속적으로 그것을 할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테크니컬리 그것을 피저블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이것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싱킹을 하는 데 있어서 이 3요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유념해서 디자인 싱킹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4차 혁명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O2O라는 말씀도 많이 들어봤죠? O2O라는 것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이렇게 결합하는, 그래서 결국은 사물 인터넷과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다 융합되고 연결되고 있는데 미래 융합 기술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오프라인 현실에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물질, 소유, 자원이 이것들이 다 이렇게 따로따로
뭐 물질을 소유하고 자원을 많이 갖고 뭐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다 있었다라고 하면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서 3차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 현실에서 온라인 가상현실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온라인에 뭐 정보를 놓아두고 정보를 보내고 받고 그런 것을 공유하는 그런 관계로 됐습니다. 근데 다시 이 온라인 그런 가상에서 4차 혁명을 통해서 아날로그라는 그런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넘나드는 결국은 아날로그와 그 디지털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가서 다 섞어서 융합되어지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인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도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 그래프로는 간단하게 그래프가 아니라 그림으로는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이 안에 녹아져 들어간 것을 여러분들도 알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시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기회 검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회를 잡았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1등 할 수 있는 창업을 해라. 즉, 뭐 2등만 하는 것이, 2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뭐 3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나는 어떻게든지 물건만 팔래. 이런 것이 아니라, 1등 할 수 있는 창업 목표를 갖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경험 후 창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학생 창업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 데이터에서 보면, 창업을 하는데 그 평균적인 나이가 여러분들 몇 세 같으세요? 여기 보면 39세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39세다.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그 다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예상이 되죠. 사회 경험 후 창업한 것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9세 동안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창업하신 분은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사회 경험을 한 후에 창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래야지 그 창업을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바로 창업하는 것이 불안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경험을 많이 쌓은 후에 창업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창업도 가능하다는 것이요. 기회 포착형 사업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기회를 검증할 수 있는 3C 기법인데 그 기회가 정말로 1등 할 만한 창업 회사로 갈 수 있는 기회인가? 라는 것을 할 때는 컴퍼니, 커스터머, 컴페티터 즉 고객과 회사와 경쟁자 이 세 가지를 잘 검증을 해서 이 기회가 정말로 확실한 기회인가, 사업의 기회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제품이 어디에 위치하고 제가 늘 얘기하는 포지셔닝이고 어떤 층을 타겟팅하고 또 어떤 마케팅 전략이 효과적일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기회 검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이 좀 그래서 물을 다시 마시고 잠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오른쪽 그래프는 연령대별 창업 성과인데요. 여기 보면은 30세 이상인 경우에 상위 1위 성장률, 상위 5%, 뭐 상위 10%, 그 다음에 기업 실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세 이상과 30세 미만인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표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참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는 창업의 시기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창업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조건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하면서 제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릴 테니까 그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토대로 창업을 하게 되면 최소한 그 실패의 가능성을 조금씩은 줄일 수 있다. 또 성공의 가능성을 조금씩은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회 검증을 위한 5가지 요소 이런 것이 있는데 아까 뭐 3C도 나왔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포지셔닝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고객 분석, 그 STP라고 하는데
고객 분석을 할 때는 세그멘테이션, 세그먼트, 타겟, 포지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고객 분석의 목적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최종 고객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그 그림은 사실은 실질적인 것은 아니고 설명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표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그래프가 마치 이 브랜드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료를 제가 어렵게 찾았는데 아주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좋은 자료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을 세분화한다, 세그멘테이션 한다, 마켓을 세분화한다는 것은 뭐냐면 측정이 가능한지, 접근이 가능한지, 시장 규모는 얼마인지, 내부적인 동질성이나 외부적인 이질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세그멘테이션 여러 가지 잘라서 그런 시장을 분석을 한 다음에 세분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국은 타겟을 정하고 그 다음에 포지셔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벤츠라는 차는 퀄리티도 좋고 가격도 높은 그런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제일 퀄리티도 낮고 아주 가격도 싼 이런 제품에 이렇게 기아 자동차가 그 근처에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기아 자동차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고 기아가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 기아 SUV의 한 기종은 굉장히 잘 팔리는 그 기종으로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선발되어서 아주 TV나 이런 신문 기사에 아주 자주 오르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인터넷을 통해서 소개된 것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자동차 브랜드가 이렇게 각각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이게 정확하게 포지셔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이 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벤츠만 좋은 회사고 또 여기 보면은 뭐 폭스바겐은 안 좋은 회사고 또 기아차는 안 좋은 회사고 도요타는 안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우상향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브랜드별로 어떻게 포지셔닝을 적절하게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이 그래프가 맞다라고 하면 정확한 표현을 한 것이라고 하면 도요타의 위치 포지셔닝 전략은 굉장히 탁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퀄리티가 굉장히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혼다라는 것보다는 더 좋다고 하여지는데 어쨌거나 아주 그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격으로 또 그 가격보다는 굉장히 좋은 품질로 요새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가성비가 아주 우수한 제품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그래프를 한번 잘 명심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 그 기회 검증을 할 때 저희 창업 제품이 이런 위치에 가는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 여기에 시장 분석을 해보니까 요 시장이 비어 있고 요 고객들이 우리의 제품을 좋아할 것 같다. 우리의 서비스를 좋아할 것 같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타겟팅을 하신 다음에 창업을 하시면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내 사업의 경쟁자는 또 누구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뭐 손자병법 3편 모공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 불패다. 백전 백승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경쟁 제품은 직접적인 경쟁 제품 외에도 간접적인 경쟁제 또는 대체제까지도 포함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쭉 이렇게 막 도표와 그림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요거 좀 재밌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커피에 이렇게 순위가 쭉 나왔는데 물론 이제 뭐 브랜드 평판 지수 뭐 등등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커피의 순위를 이렇게 보는 것도 즐겁고 매기는 것도 잘하는 우리나라인데요. 여기 보면 쭉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커피 이 전문점을
여러분들 아니면 여러분들의 브랜드로 커피 전문점을 차리는데 시장 조사를 할 때 주위에 1등부터 32등까지의 커피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옆에 보면 파리바게뜨, 뚜레쥬르레, 던킨도너츠 여기서도 커피를 팔고 있나요? 안 팔고 있나요? 팔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이런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빵을 파는 이런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제빵점 좋습니다. 제과 제빵점. 네. 제과 제빵점에서도 빵만 파는 것이 아니라 커피도 팔지만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도 뭘 팔죠? 커피를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경쟁자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커피 전문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유사한 경쟁제나 대체제도 여러분들이 그 경쟁자 카테고리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시장 분석을 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이클 포터의 그 경영 전략의 최고 경지자라고 하시는 분이 한 거에 보면은 여기에 고객 분석, 아까 말한 STP도 여기 마이클 포터라는 분이 만드신 뭐라 그랬죠? 이론인데 그 STP, 아주 외우기가 편하시죠? 세그먼트 타겟 포지션. 진출하고자 하는 산업 내 경쟁이 심할수록 사업이 수익성과 매력도는 감소하게 되어 있다. 그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경쟁사의 특성, 경쟁사 수가 얼마나 많고 규모는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유사한지 아까 경쟁자의 특성을 할 때 경쟁자의 수에 지금 카테고리가 아까 커피 전문점만 것이 아니라 제빵점도 있고 심지어는 아이스크림점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왜냐? 그들도 커피를 파니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확대해서 우리의 경쟁자의 그런 그 카테고리를 정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뭐 성장률, 또 산업의 장치 투자 성격이 높으면 경쟁심도 낮아진다. 그러니까 물론 뭐 시작할 때 장치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신규 진입자들이 진입하기가 좀 어렵겠죠. 또 신규 진입이 예를 들면 우리가 차렸는데 또 차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라는 것, 제품 차별화, 자본 장벽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정부가 또 어떻게 드라이브를 거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부 쪽에서 지금 창업을 계속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창업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그 창업 중에서 예를 들면 앞으로 그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관련 제품들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등등의 이런 트렌드가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정책에 따라서 갑자기 바뀔 수도 있고 확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그 시장 조사를 하셔야겠죠. 자, 대체제 위협 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급자의 바겐 파워. 이 공급자가 예를 들면은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공급하는 자가 납품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거나 품질을 낮추는 식의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처에 압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압력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 고민의 대상으로 넣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구매자의 바게닝 파워, 구매자는 가격 인하와 품질 서비스의 개선을 요구하고 때로는 판매자들의 경쟁을 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매자의 구매량이 많고 또 표준화 제품에 대한 것을 구매를 하고 구매자의 부가가치가 높고 구매자가 다른 판매자와 제휴 또는 합병하거나 직접 생산에 나서려는 의향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고민하면서 이 구매자는 거꾸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말을 제가 잘못 드린 것도 같은데 구매자는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일단은 여러 가지의 그 트렌드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요구하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늘 고민하면서 창업에 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자신이 그 사업 아이템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절대적이지 않고 또 경쟁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상대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아이템이 매력적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 언더라인을 친 것처럼 4차 혁명의 초융합 경제에서는 기존 분석의 중요성은 축소되고 있으며 개별 경쟁자와 협력자보다는 플랫폼 생태계에서 개방 혁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제가 4차 혁명과 그 다음에 뭐 사물 인터넷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존의 포토의 5 forces 이론도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초융합, 초연결의 새로운 경제 프레임에서 창업은 핵심 역량을 결합하는, 협력하는 괴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우스운 얘기죠. 괴짜라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고 뭐 못생긴 감자 아니면 튀는 뭐 누구 이런 식으로 아주 이노베이션, 혁신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고객들의 접점에 맞닥뜨리는, 고객들이 원하는, 사고 싶어하는, 추구하는, 갖고 싶어하는 그런 접점에 맞닥뜨리는 어떤 괴짜가 되어야지 이 제품을 잘 팔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하면서 이번 시간에 그 기업가 정신에 대한 것들의 그 초기의 어떤 그 설명들을 잘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력하는 괴짜,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말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협력하냐면 핵심 역량을 잘 갖춘 뒤에 그 핵심 역량을 통해서 어떻게 더 많은 그 혁신, 이노베이션을 잘 접목을 시키는 것인가, 핵심 역량과 이노베이션을 잘 접목시키는 괴짜가 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5강의 과제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강의 과제물은 그 앞에 그 7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잘 한번 여러분들 제가 아주 좋은 그래프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제 예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상 창업 아이템은 그 그래프 중에 어디에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정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A4 용지 한 장이고요. 그 76페이지의 그래프를 잘 한번 보시면서 내 창업 아이템이 어디에, 어느 포지셔닝에 들어갈 거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정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무엇 때문에 거기에 포지셔닝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조사를 하셔서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